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언택트 수혜주로 올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국내를 대표하는 IT 기업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앱으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시장에 나온 지도 어느덧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카카오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시즌2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흑수저 출신이지만 주식 가치의 급등으로 국내 주식 부자 2위에 오른 김범수 의장이 앞으로 카카오 시즌2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카카오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의 최대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의 일상에 널리 퍼진 카카오 생태계를 더 심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카카오가 만든 여러 생태계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 생일에 선물하기를 하고, 카카오티를 통해서 택시를 잡고, 또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이런 서비스를 단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사용자들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과 더 많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김범수 의장도 이런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카카오 시즌2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카카오가 11월에 열었던 개발자 컨퍼런스 IF 카카오 2020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묻어납니다.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나를 잘 표현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면 만들어지는 기능적인 연결,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조 대표와 여민수 공동대표는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면서 카카오의 최대 자산인 플랫폼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카카오는 또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사용자를 넘어서 이런 다양한 파트너들을 위한 진정한 비즈니스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설명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뭐냐면요. 기존의 뉴스 포털 사업자들이 공급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용자들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에 집중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바로 글쓰기 플랫폼인 브런치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엿봤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뭐냐? 바로 다양한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고객과 직접 만나 상담해야 했던 전문가들까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4,600만 사용자들과 직접 연결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단순히 메신저를 넘어서 더 확장된 비즈니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위에 완전히 오픈된 또 심리스하게 연결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창업자에게도 비즈니스가 톡처럼 쉬워질 수 있도록 디지털 비즈니스 솔루션이자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그렇게 카카오톡은 진화할 것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길, 즉 시즌1은 다양한 이용자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기업 집단에 포함된 회사 수만 해도 3분기 말 기준으로 101곳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김범수 의장이 1998년 한 게임을 창업하면서부터 품어왔던 신념, 즉 사람들만 모으면 돈이 된다. 사람들만 플랫폼 안에 모을 수 있다면 나중에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다 따라붙을 수 있다. 이런 신념들이 카카오가 그동안 10년 동안 플랫폼 확장에 방점을 둔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랬던 카카오가 지난 10년의 성과를 뒤로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 고민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해놓는 것을 보면요. 바로 앞으로는 더 밀접한, 더 단단한, 더 끈끈한 관계를 이용자들과 맺고 싶어 한다. 이런 고민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미디어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활동, 즉 비즈니스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 미디어와 비즈니스로서의 기능을 카카오 생태계 안에 더 끌어들이겠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카카오의 지난 10년은 더 넓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앞으로의 10년은 더 깊은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플랫폼과 비즈니스 플랫폼의 공통점은 바로 플랫폼이라는 곳에 기반한 사업 확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두 사업 모델 모두 구독 경제를 기반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독 경제는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사실 신문부터 시작해서 요구르트 그리고 가전 렌탈 사업 등은 이미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냐 싶었던 자동차 구독 서비스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유튜브도 모두 구독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착안한 지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카카오톡이 가진 최대 장점이 바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구독 경제와 접목하면 플랫폼의 영향력을 넓히면서도 이용자들의 생활 속에 좀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 대표는 9월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출범 20주년 인터뷰에서 향후 10년, 20년 인터넷 산업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월드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가전 모든 분야에서 지금 구독화시키는 노력들이 실제 기업에서 많이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구독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와 예측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카카오가 내놓고자 하는 미디어 플랫폼은 플랫폼 안에서 누구나 편집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그 안에서 좋은 글을 퍼블리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기사나 컨텐츠를 선택하는 구조도 또 선택받은 만큼 창작자나 편집자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생산자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수익으로 보상받는 선순환 구조의 미디어 생태계가 바로 카카오의 구독 플랫폼입니다. 카카오의 비즈니스 플랫폼은 이미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구독 경제 서비스를 카카오라는 플랫폼 안에 한데 모아서 함께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 형태의 서비스를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 대표는 정수기, 안마의자 등을 렌탈하거나 상품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하듯이 아주 쉽게 톡에서 인증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생태계의 본질은 강한 자가 혼자서 살아남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협력과 생산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어떤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항상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으켰던 점을 생각하면은 카카오의 이런 생태계 확장이 소상공인들에게도 과연 이로운 것이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충분한 트래픽만 확보하고 있다면요, 여러 가지로 사업 모델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만 해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검색 서비스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포털로 조금 영역을 넓히더니 그 다음에는 뉴스 공급자로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이커머스 시장까지 노리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의 생태계 확장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카오티를 통해서 도입하려고 했던 카풀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는 2018년 12월 7일에 카풀 서비스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카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어떤 택시업계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카카오 헤어샵도 초기에는 이런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가맹점주들이 카카오 헤어샵을 통해 고객 예약 관리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새 소비자를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업체나 혜택을 볼 뿐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죠. 고객들 사이에서도 카카오가 카카오 헤어샵을 통해서 수수료 장사를 하게 되면은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만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할인마트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을 받아서 규제가 생기고 했던 과정들을 살펴볼 때 카카오의 생태계 확장도 이런 문어발식 확장의 폐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은요, 이런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논란 등으로 국정감사에 직접 불려가 질타를 받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2019년 신입개발자 오리엔테이션 자리였는데요.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카카오가 전개해 나가는 일의 공통된 본질은 이용자를 편하게 해준 것이며 기술과 이용자 경험이 만나는 지점에 카카오가 있었다며 여러 공동체가 이런 본질을 지키며 각자 전략대로 성장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카카오업의 본질이자 성장 동력,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요,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떠나는 것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비즈니스를 연결해 세상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다는 것인데요.
이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서둘러 해소해야만 이런 신념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생태계 확장의 방향성을 놓고 조직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 정보 공유 사이트인 자플랜에서 올라온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의 리뷰를 보면요.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쉴 새 없는 신사업 진출로 직원들이 자주 부서를 이동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너무 문어발식 확장이라 서로 견제하고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직원은 자회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사업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분사된 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구독 경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확장 이외에도 신경을 쓰는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입니다. 카카오의 사업은 크게 플랫폼 부문과 콘텐츠 부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기 말 기준으로 각각 50%씩입니다. 성장률을 보면요. 플랫폼 부문이 1년 전과 비교해서 58% 성장했는데 비해 콘텐츠 부문의 성장률은 26%에 머물고 있지만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력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올해 초에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뿌린 씨앗들 가운데 카카오M, 카카오페이지 등 콘텐츠 사업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 성장이 기대된다며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콘텐츠 비즈니스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2016년에 로엔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만 해도 굳이 플랫폼 사업자가 뭐하러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데 뛰어드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카카오가 내는 연매출이 1조 정도였는데 로엔 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베팅한 금액이 1조 8천억이었던 만큼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는 확 뒤집혔습니다. 카카오페이지는 웹소설과 웹툰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이를 드라마, 게임, 영화, 공연 등에 다양하게 접목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카카오M도 음반 유통 호조와 매니지먼트 사업 호조 등으로 좀 성장률을 회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 자회사인 카카오 재팬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피코마는 일본 만화 시장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폭발적 성장세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렇다면은 김범수 의장이 어떤 카카오의 이런 콘텐츠 사업들을 어떻게 앞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을 맡고 있는 자회사 CEO들의 발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 카카오 재팬 CEO는요 11월에 열린 이프 카카오 2020에서 피코마에는 작품과 독자가 만나면서 보여주는 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광고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피코마가 꿈꾸는 컨텐츠 생태계에서는 변함없이 작품이 주인공이 되는 세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콘텐츠 비즈니스의 본질이 바로 작품에 있는 만큼 작품을 생산하는 창작자들이 카카오의 정보와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좀 더 양질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카카오M 대표이사가 7월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유능한 사람을 모아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문화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김재용 CEO의 발언과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카카오가 미래를 위해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 다 중요하지만 카카오가 이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걸맞는 유능한 조직 문화를 갖추는 일일 것입니다. 김범수 의장도 카카오의 조직 문화가 앞으로의 10년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에 카카오톡 출범 1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카카오스러움의 문화를 회사의 성장에 맞추어 계승 발전시키고 모바일 생활 플랫폼을 넘어 또 다른 변화의 파고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스러움은요, 카카오의 조직 문화를 뜻하는 말인데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태도이자 본질을 뜻합니다. 카카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카오스러움에서 고민을 시작하고 답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올해 새로 정립한 카카오에 일하는 5가지 방식은 이런 카카오스러움의 역량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카카오는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본질만 남기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본다. 나보다 동료의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스스로 몰입하고 주도적으로 일한다. 세상을 선하게 바꾸려고 노력한다 등의 일하는 방식을 정했는데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듦으로써 직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카카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요, 어떤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김 의장이 회사 출범 초기에 내세웠던 이런 카카오스러운 문화가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직급 대신에 영어 호칭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수직적 문화 대신에 수평적인 문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한국 조직 문화의 특성이 있잖아요. 바로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김 의장은 아직 카카오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해야만 하는 것도 너무 많다며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카카오스러운 문화를 얼마나 좀 더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느냐에 카카오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얘기 어떠셨나요? 올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흔히 대박났다라고 표현을 듣는 어떤 카카오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